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통해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가 있죠.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딱 지금 드셔야겠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엽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의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한의학에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말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인데요.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는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게 되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는 거 보셨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기름기가 뜨게 되면서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위벽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 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참외의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의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또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참외의 효과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참외의 효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 같은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의 상승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요.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죠. 여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항암 효과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 효과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참외에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임신 중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욕을 돋구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식초가 되는 것이죠.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참외와 만나게 되면 효능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나와서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외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이랑 버무려서 참외 무침으로 드셔보셔도 됩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 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에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립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이 많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시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실까요? 오미자에는 쉬잔드린과 오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쉬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작용을 통해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해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인 기침을 갖고 있거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이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췌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B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이 돼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 다들 아시죠? 오미자가 간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서 마시는 겁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내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겁니다.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더 오래 우려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거나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으면 레몬을 띄워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한두 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시고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 성분이 더 잘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른 다음에 즙만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신맛이 좀 강하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한두 큰술 넣어서 맛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 청인데요. 오미자 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에는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한 다음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서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 뚜껑을 닫은 다음 상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 청이 완성이 됩니다. 오미자 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으면 에이드처럼 즐겨도 아주 맛있죠. 또한 오미자 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있죠.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